튀르크보다 더 센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 더 센 놈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몽골이죠. 몽골은 당시 13세기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몽골은 몽골족의 전체 인원이 2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너무 적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50만은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 여자,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봐도 당시 13세기에 몽골에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말하자면 젊은 남자들은 아마도 20만 명은 절대로 넘지 않았을 거예요.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 10만 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휘저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셀주크 튀르크조차도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셀주크 튀르크족들이 그 안에 지금 오스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몽골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더 서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는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라는 데가 있고 또 생각나는 어떤 지명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을 바로 이 돌골족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령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의 무대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무대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 바울의 선교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해서 가셨는데 거기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럼 이 터키 사람들이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었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다가 이슬람으로 바뀌었나? 이런 추측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거기는 터키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크게 보면은 그리스 사람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13세기에 비로소 돌골족의 일파가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살해하고 집단 살해하고 쫓아내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터키인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아나톨리아 지방입니다. 아나톨리아 지방.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에르투구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스만 1세의 아버지였어요. 오스만 투르크란 말은 오스만 1세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1402년에는 몽골 후예들이 다시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한때 위축이 되긴 했었죠. 그런데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면은 로마 시대 때부터 교역의 근거지였고요. 그 콘스탄티노플은 노리지 않는 부족, 노리지 않는 민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황금의 성이 되었던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자료 화면에 보여드린 것 같은 동남아시아산 향신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콘스탄티노플, 훗날의 이스탄불로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향신료가 집중이 되는데 어때요? 이 향신료 색깔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하죠. 향신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향신료는 우선 특이한 향기가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맛으로 보면 되게 어떤 성격입니까? 맛으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달콤하면서 매울 수도 있고 달콤하지 않으면서 매울 수도 있고 하여튼 매운맛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향신료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향신료는 그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쯤에 있는 여러분이 뭐 따로 찍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추라고 하는 게 있죠. 후추가 중심이 되죠. 후추가 중심이 되는 여기 보시면 이 후추죠. 후추를
서양 사람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불렀냐면 블랙 실버라고 했습니다. 약간 검은색이잖아요. 검은 은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후추의 무게만큼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추라는 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후추 알 하나가 은싸라기 하나하고 바꿀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생산지 가격에 비하면 몇십 배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단 콘스탄티노플까지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다시 배로 이탈리아로 연결이 되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그것이 지중해 각지와 북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000톤의 향신료가 콘스탄티노플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톤이라 그러면 하루에 약 3톤인 거예요. 하루에 약 3톤의 후추를 실은 배와 후추를 실은 낙타가 콘스탄티노플에 날마다 집결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공할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투르크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차지하고 싶은 것이 어느 땅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 선상에서 성장했던,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해왔던 무력이 강한 투르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스탄불을, 즉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10세기부터 이동해 와가지고 16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1529년 정도가 되면 이제 목표에 완전히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완전히 다 정복하고 유럽으로까지 나아가서 오늘날 오스트리아 지역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조의 수도인 빈까지를, 비엔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죠. 그야말로 그 성도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마어마하게 수비가 잘 되는 성인데, 거기까지 넘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부터 교역이 발달해서 사실상 서양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이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성의 그 복원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도시를 성곽이 크게 감싸고 있다.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여기서 보면 북쪽에 타원형으로 긴 뭔가가 익숙한 못이 보이죠. 그 로마 제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적에 봤던 그런 시설인데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차 경기장입니다. 이 전차 경기장에는 관중이 5만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이죠,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전차 경기장의 지하에는 대단히 특별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을까요?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의 밑에 물탱크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물탱크는 아주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들을 간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물탱크가 필요하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수로를 자르는 거죠. 물의 공급을 자르는 거죠. 식량은 안에서 1년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자들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그 아래다가 신선한 물을 거의 무한정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외곽을 봉쇄하고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대단한 방어 설비를 가졌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뒀던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했지만 1453년까지 약 1000년 넘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마지막 종집을 찍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다?
그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였다. 오스만 투르크는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수조시설, 엄청난 성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뜬히는 아니지만 결국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